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유독 하늘이 맑고 바람이 잔잔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온한 날 말입니다. 그날 아침이 꼭 그랬어요. 베란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등 돌리고 앉아 애지중지 키우는 군자란 잎사귀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의 끝에 이 정도의 고요함은 신이 내린 상인가 싶을 정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손에 쥔 수건의 물기가 다 마르기도 전에 제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이미정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라는데 큰일이에요. 메시지 아래에는 거실벽에 떡하니 걸린 최신형 시스템 에어컨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고장났다는 에어컨은 불과 2년 전 손주들이 덥다고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제가 큰맘 먹고 바꿔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에어컨은 먼지 하나 없이 빤빤한 것이 고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요. 이건 고장이 아니라 더 새롭고 더 비싼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노골적인 시위였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군자란 잎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감각은 무뎌지고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의 요구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어머님, 승민 씨 와이셔츠가 다 낡았는데 백화점 갔더니 세일하더라고요. 어머님, 지웅이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식 고생하는 게 싫고 손주 기죽는 게 싫어서 못 이기는 척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 딴에는 자식 내외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당연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를 바꿔야겠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신혼 때 혼수로 해준 냉장고가 이제는 구형이라며 요즘 유행하는 비스포크 냉장고 사진을 여러 장 보냈더군요. 식구도 셋뿐인 집에 왜 그리 큰 냉장고가 필요한가 싶었지만 아들 녀석이 미정이가 저거 하나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 엄마, 한번 바꿔주면 정말 좋아할 거야 라며 옆에서 바람을 잡는 통에 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서 자그마치 4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지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드린 날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어머님 감사해요. 근데 이거 색깔 조합이 제가 고른 거랑 조금 다르네. 그래도 잘 쓸게요라며 토를 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하는 게 아니라 제 성의를 검수하고 평가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며느리를 향한 제 마음속에 단단한 벽이 한 겹씩 쌓이기 시작한 것이 며칠 전에는 타이어를 갈아야 한다며 은근슬쩍 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차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카센터 갔더니 타이어를 다 갈아야 한다는데 국산차인데도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승민 씨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 정말 힘드네요. 마치 그 타이어 값도 제가 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지요. 저는 그때 그래, 큰일 날 뻔했구나. 돈 아끼지 말고 안전하게 고쳐서 탈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직접 돈을 붙여주지는 않았지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대답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인 뒤에 마주한 에어컨 타령이니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메시지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한나절이 지났을까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아들 김승민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없고 잔뜩 기어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럼 잘 지내지.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너머로 수화기를 통해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려.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닥달당하고 나서야 아들은 용기를 낸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저희가 주말에 미정이랑 같이 한번 찾아뵐게요.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중요한 이야기. 그 말이 꼭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긴장되고 불안한 단어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돈 문제일 것이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요구일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오너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주말까지 남은 이틀 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텃밭에 나가 상추를 뜯고 동네 친구들과 경로당에 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평소에는 본 적도 없는 포장지가 번쩍이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평소 저를 만나러 올 때면 늘 번쩍이는 명품 로고가 박힌 운동복 차림이던 며느리는 이날따라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오늘 당신에게 잘 보이러 왔습니다라고 광고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그새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며느리는 과장된 목소리로 살갑게 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며 먼지를 털어주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뒤로 빼고 말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꾹 다문 채 뒤따라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차 한 잔 끓여올게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찬장을 뒤져 제가 아껴두었던 찻잔 세트까지 꺼내 옥로차를 우려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자연스러운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찻잔 3개가 놓인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맑은 옥색 찬물이 찻잔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쩍 늙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해드려야 하는데 늘 마음뿐이네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칼날 같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늙었다는 말로 제 처지를 상기시키고 잘해드려야 한다는 말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려는 밑밥이었지요. 아들은 아내의 말에 그저 고개를 주걱거리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쌉쌀한 차 향이 퍼졌습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 인생의 고요와 평화를 지켜낼 사람은 이제 저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길고 어색한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향기가 참 좋구나.
그래, 무슨 할 말이란 거니? 중요한 이야기라며. 제 말에 며느리는 아들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이미정은 기다렸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들 승민이와 짧게 눈빛을 교환하는가 싶더니 이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찻잔이 아니라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작년에 친구랑 같이 시작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 시작은 한없이 가련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듯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물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던 사장 라이프, 오픈 준비 중, 대박 기원 같은 허영심 가득한 게시물들을 잊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도 저는 아들 녀석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가게를 한다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 거냐? 아들은 그저 자기 모아놓은 돈이랑 친구 돈 합쳐서 작게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라고 둘러댔지요. 그 작게 하는 것의 결말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머님. 잠도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어떻게든 가게 한번 일으켜보려고. 그런데 위치가 안 좋았는지 아니면 같이 하던 친구가 너무 게을렀는지 손님은 없고 빚만 쌓이더라고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조금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나가 앉아 있는 시간보다 백화점 쇼핑을 하고 네일 아트를 받으러 다니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을 돈내 사는 친구를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그 친구는 제게 영수나 너네 며느리 가게는 하는데 손님보다 파리만 더 많겠더라. 사장이라는 애가 가게는 알바생한테 맡겨놓고 맨날 밖으로 도니 장사가 될 턱이 있나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그런데 남은 건 빚뿐이네요.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에 여기저기서 급하게 빌려 쓴 돈까지 합치니까 액수가 너무 커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 없이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자 옆에 앉은 아들 승민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남편으로서 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억지로 짜내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돈이었지요. 제가 침묵을 지키자 며느리는 더 이상 뜸을 들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대로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은행 빚 독촉에 사채까지 조금 썼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요. 승민 씨 월급으로는 이자 내기도 벅차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드디어 제가 입을 열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설거지 한번 도와준 적 없어 물기 마를 날 없던 손이었습니다. 그 차갑고 어색한 감촉에 소름이 돋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딱 2억만 빌려주세요. 이 집, 어머님 사시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자는 정말 꼬박꼬박 잘 낼게요.
승민 씨 퇴직금 중간 정산받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저희가 망하면 결국 어머님 아들, 어머님 손주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어 그 숫자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녀석들의 속셈이 이것이었구나. 저는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건 안 된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담지 않았지요. 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 승민이는 당황한 듯 엄마 일단 말이라도 좀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내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너희는 정말 모르는 거니?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니? 재작년에는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다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몇 천만 원을 까먹었지. 그때도 넌 똑같이 말했어.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남은 건 카드 빚뿐이었지. 그때 그 빚 결국 이해아비가 남겨준 내 쌈짓돈으로 막아주지 않았니?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라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카페라고? 너는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은 것뿐이야. 너의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남편과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그건 절대 안 된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허영심 때문에. 그럼 뭐가 허영심이 아니지? 너희가 진정으로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면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니? 마트 계산원도 좋고 식당 설거지도 좋아. 땀 흘려 돈 버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 제 논리적인 반박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볼 뿐이었지요. 저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승민아, 너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지. 아내가 저렇게 현실 감각 없이 일을 벌일 때 중심을 잡고 말렸어야 하는 게 남편 아니더냐. 그런데 너는 뭘 했지? 옆에서 같이 바람이나 잡고 이제 와서는 내 엄마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그게 내가 말하는 가장의 책임감이냐? 아들은 제 질책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지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돈은 못 빌려준다. 하지만 다른 도움은 줄 수 있어.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내가 생활비는 조금 보태주마. 그리고 미정이가 일을 하겠다면 내가 지웅이를 돌봐주겠다. 너희 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너희가 만든 빚을 직접 갚아라. 그게 너희가 지웅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다. 제 제안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쓰고 있던 가련하고 순한 며느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정말. 며느리의 말투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비아냥과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지요. 지금 저희더러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누군데 그런 꾸준 일을 해요? 그리고 생활비요? 그 몇 푼 쥐어주면서 생색 내시겠다?
어머님이 지금 돈이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평생 모은 돈 다 끌어안고 있다가 그거 죽을 때 무덤에 가지고 가시게요? 미정아. 아들이 놀라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지만 한 번 터진 며느리의 독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이 집 한 채면 2억이 뭐야. 3억도 대출이 나올 텐데.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서 이렇게 훈계질이세요? 우리가 언제 어머님한테 손 벌린 적 있어요? 다 어머님이 알아서 챙겨주신 거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챙겨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부추겼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겠지요. 됐어요. 아주 잘 사시는 어머님 재산, 저희는 하나도 관심 없으니까.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하며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아까워서 자식 앞길 막는 부모는 처음 보네요. 어머님 도움 그깟 거 저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 승민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현관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엄마 미안해라는 힘없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제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우려냈던 옥로차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 옆에 놓인 화려한 과일 바구니는 마치 저를 비웃는 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깟 도움 필요 없다고 했지. 며느리가 뱉은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싸늘하게 식은 찻잔과 그 내용물보다 더 차가운 그녀의 마지막 말이 둥둥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도움 그깟 거 저희 필요 없어요. 보통의 어머니들이라면 아마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그런 매정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슬픔보다는 얼음장 같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앓던 종양의 정체를 드디어 확인한 의사처럼 마음 한편이 오히려 후련해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진심이 그것이었구나. 내가 너희에게는 그저 돈을 내어주는 존재, 너희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였을 뿐이구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가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리본을 거칠게 풀어 헤치고 그 안에 탐스럽게 담겨있던 과일들을 하나씩 꺼내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백화점 스티커가 붙은 값비싼 샤인머스켓도 예쁘게 포장된 애플망고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 과일들은 며느리의 거짓된 마음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욕심만이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텅 빈 바구니와 포장지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찻잔을 씻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입을 댔던 찻잔을 유난히 뜨거운 물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몇 번이고 헹궈냈습니다. 마치 그들의 흔적을 제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집안은 다시 평소와 같은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고요함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결정을 앞둔 자의 서늘하고 단호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눕는 대신 서재에 있는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 화면이 켜지자 저는 망설임 없이 검색창에 몇 개의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강원도 속초 아파트 시세, 60대 혼자 살기 좋은 곳, 자녀 접근 금지 방법, 도움이 필요 없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게 족쇄나 다름없던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떼어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면 굳이 너희 곁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는 이제 김승민의 어머니, 이미정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최영순으로 살아갈 것이다. 모니터 화면에는 속초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서울의 잿빛 아파트 숲에서 살아온 제게 탁 트인 바다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며 매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20평 남짓의 아파트.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근처에 중앙시장과 병원이 있고 주민센터가 가까운 곳으로 물색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지요. 저는 밤새도록 이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법, 이삿짐 센터를 고르는 요령, 주소 이전과 같은 행정 절차까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노트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빠르고 일처리 확실한 부동산에 집을 급매로 내놓을 것. 아들 내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약은 외부에서 진행할 것.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하고 잔금 날짜를 맞출 것. 이삿날이 정해지면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을 차단할 것. 남은 재산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손주를 위한 신탁을 설정할 것. 새벽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비로소 컴퓨터를 껐습니다. 밤샘으로 눈은 뻑뻑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던진 모욕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주었으니까요.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저는 수첩에 적어놓은 부동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특히 급매물을 잘 처리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영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레미안 아파트 103동 1504호 집주인인데요. 아, 사모님.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중개인은 제 목소리를 아는 듯 했습니다. 몇 년 전 집 인테리어를 할 때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을 좀 팔려고 합니다. 급매로요.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네, 집을 파신다고요? 사모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지금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손해를 좀 보실 텐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중개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손해봐도 괜찮으니 최대한 빨리 처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태도에 중개인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곧바로 사무적인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오늘 오후에라도 저희 직원을 보내서
집 사진 좀 찍고 서류 준비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을 파는 것에 대해 제 아들 내외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오롯이 제 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햇살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제이막이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제 결심이 단단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평온을 가장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대한 긴장감으로 팽팽했지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모님. 부동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집을 내놓은 부동산의 중개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고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벌써 집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사모님. 방금 전에 김승민 씨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라고 하시던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알게 되다니. 어떻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왜요? 그게 사모님이 잠시 화가 나셔서 집을 내놓으신 거라고 가족 간의 일이니 매물을 잠시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더군요. 본인이 아들이니 자신과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모님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등기부등 본상으로는 사모님 단독 소유가 맞으신데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으신가 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 몰래 제 뒤에서 제 결정을 무효로 만들려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아들의 뻔뻔함과 어리석음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건 오롯이 제 결정이라고. 그리고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전화가 아니면 그 어떤 연락도 응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괜한 오해를 했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중개인은 연신 알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을.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 녀석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우리 집?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승민아, 너 지금 우리 집이라고 했니? 이 집 등기부등본에 너의 이름이 단 한 글자라도 올라가 있더냐?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하고 내가 홀로 남아 지켜온 내 집이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그 집 대출금 아직도 내가 갚아주고 있지 않니? 정신 차려라. 제 서늘한 일침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며느리에게서 배운 것이 분명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머니,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잖아요. 미정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머니도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책임 전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그 비겁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매정하다고? 좋다. 그럼 하나만 묻자. 내 아내, 이미정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제 어미한테 핏대를 세우며 전화하는 너의 옆에서 다음에는 무슨 말로 애미 가슴에 못을 박을까 궁리라도 하고 있더냐? 승민아, 나는 더 이상 너와 할 이야기가 없다. 이 집은 팔 거다. 그게 내 결정이야. 너는 내 아내 손 꼭 붙잡고 너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라. 내 아내가 내 도움은 그깟 거 필요 없다지 않았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인터넷으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녀석들이 무작정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막 넘어가 어둑해질 무렵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예상대로 잔뜩 상기된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 할 말 있어요.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녀석들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삑, 삑, 삐비빅 하는 오류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한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인터폰에 대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비밀번호까지 바꾸세요? 저희 들어오지 말라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다가가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으세요? 당장 문 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사과보다는 분노와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는 알고 있니? 네. 그날 제가 말이 좀 심했던 거요. 그거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문부터 좀 열어보세요. 밖에서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한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잖니. 저는 속으로 되뇌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할 말 없다. 그리고 너희의 사과 받을 생각도 없어. 돌아가라. 어머님,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지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집 팔지 마, 제발. 미정이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반성? 그 단어가 너무나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비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성하는 사람이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집을 내리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 어미 집 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리니 그게 너희가 말하는 반성이구나. 나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 제 냉소적인 말에 며느리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이 노인네가 끝까지.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인터폰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집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민 씨가 외아들이니까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이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러실 권리 없으세요. 드디어 녀석의 진짜 속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를 어머니, 시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들의 것이 될 재산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그럼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재산, 너희 손에는 단 1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희 같은 것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거든. 뭐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 집 앞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면 그때는 경찰을 부를 것이다. 주거침입과 협박죄로. 내 말 알아들었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밖에서 무어라 더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모든 불을 끄고 저는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는, 내 것을 내 힘으로 지켜냈다는 서늘한 만족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이웃집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저만의 불빛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버린 추악한 소동이 있고 난 며칠 뒤 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기다렸다는 듯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는 이 지역에서는 누구나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명문 학군이 밀집해 있고 지하철역과 백화점이 가까워 생활이 편리했으니까요. 금매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니 금방 임자가 나타난 모양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제게 집에서 만나 계약서를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맹수들을 기다리는 동굴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계약은 밖에서 하고 싶습니다. 아들 내외가 또 찾아와 소란을 피울지도 몰라서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 같은 곳으로 약속을 잡아주시겠어요? 제 말에 담긴 서늘한 단호함에 중개인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아파트 정문 앞 상가 2층에 있는 카페 휴에서 뵙는 건 어떠실까요? 그곳이 조용하고 이야기 나누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도둑처럼 남의 눈을 피해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해 이 질긴 족쇄를 끊어내는 것만이 지금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아들 내외가 카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꼼꼼히 살폈지만 다행히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젊은 엄마들, 장바구니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주부들, 평화롭기 그지없는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풍경 속에서 손주 녀석의 간식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평범한 할머니였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안전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들의 세상을 구경하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중개인과 집을 사겠다는 젊은 부부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갓 30을 넘겼을까 앳된 얼굴의 부부는 무척이나 설레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집이 될지도 모를 계약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 역시 제 남편과 함께 첫 집의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밤새 끌어안은 채 잠 못 이루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하고 아침밥을 거를까 노심초사하며 키워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심장에 대못을 박는 존재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사모님, 이분들이 매수인이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을 정말 깨끗하고 예쁘게 잘 쓰셨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 살아도 될까요? 젊은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꾸밈 없고 순수한 얼굴에 저도 모르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며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럼요. 좋은 기운만 가득한 집이니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저보다 더 오래오래, 더 행복하게 사셔야지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개인이 낭독하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마지막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영순. 붓펜으로 세 글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땀과 저의 눈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집이 이렇게 얇은 종이 한 장과 맞바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래였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매수인이 제 앞에서 휴대폰으로 계약금을 바로 이체했습니다. 잠시 후 띵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제 통장에 억 단위의 돈이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곧바로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밤새도록 찾아보았던 속초의 작은 아파트. 그곳의 부동산 중개인과 이미 모든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방금 받은 계약금의 대부분을 속초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송금해버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이체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모님, 어디 급하게 돈 보낼 곳이라도 있으세요? 제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중개인에게 저는 그저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집을 사야지요. 오직 저만을 위한 집으로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다리를 제 손으로 직접 불태워버린 셈입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기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가 또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칠지 몰랐기에 저는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제 인생 최대의 탈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사 방식으로는 녀석들의 감시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형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1층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달려와 드러누워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용달 이사, 소형 이사, 야간 이사 같은 단어들을 조합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후기가 가장 좋고 비밀을 잘 지켜준다는 작은 용달차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할 수도 있나요? 짐은 많지 않습니다. 옷가지랑 책 몇 박스, 작은 가전제품 몇 개가 전부입니다. 큰 가구는 모두 버리고 갈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절박함을 느꼈는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간 이사요? 허허, 야반도주라도 하시는 모양이네요. 저희 전문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손님 그림자도 안 보이게 조용히 처리해 드리지요. 다만 야간 작업이라 추가 요금이 좀 붙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저의 야반도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레는 짐 싸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들을 떼어내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엌으로가 며느리가 노래를 불러 사주었던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과 시들어가는 채소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낭비의 흔적들을 보는 순간 저는 미련 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들 녀석이 어릴 때 뒹굴며 놀던 낡은 가죽 소파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어린 아들을 밤새 안고 앉아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억들마저 모두 짊어지고 가기에는 제 남은 인생의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들이 쓰던 방, 이제는 창고가 되어버린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한 구석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초등학교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시절 아들의 장래 희망은 돈을 많이 벌어 엄마에게 그림 같은 집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같은 집은커녕 있는 집마저 팔아 도망치게 만드는 아들로 변해버린 현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어 버리고 갈 짐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우리 집의 껍데기를 말입니다. 대신 저는 작은 상자 안에 저의 진짜 보물들을 담았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앞으로 고생 안 시키겠다며 사준 낡은 만년필,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라며 그려준 삐뚤빼뚤한 제 얼굴 그림, 가리고 수십 년 동안 써온 저희 낡은 일기장들. 그것만이 온전한 저의 역사이고 제가 가져가야 할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는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는 몇 번이고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집 파는 거 다시 생각해줘. 우리가 정말 잘할게. 같은 애원 섞인 문자가 오기도 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약속한 화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옷장, 휑한 책장,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가구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정각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용달차 기사님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2층 구석 C7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몇 개의 상자를 끌고 소리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가니 작은 1톤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끈 채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제 짐을 보더니 말없이 트럭 짐칸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짐을 싣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먼저 출발하시라고 말하고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속초로 가주세요. 제 목적지를 들은 택시 기사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가 부드럽게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정문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바로 그 찰나 어디선가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택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차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앞에서 잠복이라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미정은 곧장 택시 조수석 쪽으로 달려와 제가 앉아있는 창문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내리세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어딜 가시는 거냐고요. 저희 돈 가지고 지금 튀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잠시만요. 제 자식들입니다라고 나지막이 말하고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들 승민이는 차마 제게 달려들지는 못하고 거의 울상이 되어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응? 우리 버리지 마,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뒤에서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붙잡기 위해 창문 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딜 가세요? 이렇게는 못 가요. 내리시라니까요. 저는 그 손을 얼음장 같은 손길로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로 녀석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비켜라. 내가 그랬지 않니? 내 소원 들어주러 가는 길이다. 내 도움 그깟 거 필요 없다며. 이제 너희는 그 소원대로 살면 된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앞 좌석의 기사님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택시는 경적을 한번 짧게 울리고는 그들을 피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길바닥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첫 번째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를 향해 저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속초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택시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차 멀어질수록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제 인생의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지요.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창 너머로 비릿한 바다 내음이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동해의 수평선이 아득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새 집의 비밀번호를 받아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이 그 어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더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용달차 기사님이 짐을 내려주고 떠난 뒤 저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새벽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온전히 저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오롯이 최영순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써온 제 번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번호로 바꿨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한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제게 연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말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둔 시내에 있는 한법률사무소였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젊은 변호사가 상담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돈 요구, 저의 거절, 그리고 그들의 폭언과 집 앞에서 벌인 소동까지.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아이들과 인연을 끊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그 아이들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는 제 삶에 나타나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선 재산 문제부터 정리하죠. 현재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아파트를 파신 잔금과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을 명확하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 김승민과 그의 배우자 이미정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거나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자녀의 부양 의무 불이행 및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또다시 주거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협박성 연락을 해온다면 그 증거를 모아두십시오. 어머님을 지킬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차분하고 명료한 설명에 안개처럼 뿌옇던 제 마음이 한결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패였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잔금이 모두 들어온 제 통장은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으로 묵직했습니다. 저는 은행의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제 사정을 대략 설명하자 재무설계사는 제게 몇 가지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자녀분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의 노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세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돈의 절반은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안전한 국공채나 우량 채권형 펀드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설계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제 손주 이름으로 신탁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신탁 말씀이신가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그 통장에 적립하고 이 돈은
제 손주가 만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특히 아이의 부모는 절대 손댈 수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학자금과 결혼자금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여주시고요. 만약 아이의 부모가 이 신탁에 대해 소송을 걸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접근하려 할 시에는 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전액사회에 기부된다는 조항도 넣어주세요. 제 말에 재무설계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마 저처럼 꼼꼼하고 독한 조건을 내거는 할머니는 처음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제 뜻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손주 녀석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다만 그 아이가 부모의 그릇된 욕심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법적, 재정적 조치를 마치고 은행을 나섰을 때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근처에 있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를 밟자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안전한 육지에 도착한 기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허물어져가는 과거라는 집에서 탈출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요새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CEO가 되어 내 삶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당당한 주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바다를 물들이는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새로운 요새는 그 어떤 폭풍우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또 견고할 테니까요. 새로운 요새를 구축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낸 지 약 한 달이 지났을까. 저는 그 평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오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혹시나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온 연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 이미정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아마 제 동생이나 눈치 없는 먼 친척 중 하나를 들들 볶아 알아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누구시죠?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군요. 어머님, 저 미정이에요. 제 목소리도 잊으셨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다짜고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속지 않기로 이미 오래전에 다짐했지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님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욕심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라.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지웅이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수화기 너머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주 지웅이었습니다. 할머니, 흐엉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우리 버렸대요. 할머니, 우리 미워요?
아직은 어리기만 한 손주의 서럽게 우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제 아무리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다 한들 손주를 향한 애틋함까지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방패 삼아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평생 저들의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최대한 온정을 담아 아이를 달랬습니다. 지웅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 목소리 들려? 할머니는 우리 지웅이 버린 거 아니야.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흐엉 진짜요? 그럼 진짜지. 할머니는 우리 지웅이가 씩씩하고 착한 어린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네. 그래, 착하다. 할머니가 나중에 꼭 연락할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녀석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에 대한 미안함과 아이까지 이용하는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난 뒤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랄 손주를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괜찮아? 아니, 그 미친 것들이 도대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방금 전에 승민이랑 그 마누라한테서 전화 왔었어. 언니가 집 팔아서 돈 들고 튀었다고, 자기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나더러 언니 좀 설득해달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언니 성격을 아는데 오죽했으면 언니가 그랬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한테 다 말해봐. 저는 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2억을 요구했던 일, 제 거절에 폭언을 퍼부었던 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서울을 떠나오게 되었는지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제 예상보다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미친 것들,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지들 애미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언니 정말 잘했어. 그런 것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앞으로 나한테 전화 오면 내가 아주 쌍욕을 해주고 끊어버릴 테니까 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니 인생 살아. 동생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날 이후로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돌려 아들 내외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방어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발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라며 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순 어르신 되시죠? 저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의 아드님이신 김승민님께서 저희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셔서요. 본인이 부양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머님께서 집을 처분하고 연락을 끊으셔서 홀로 지내실 어르신의 안전과 생활에 대해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규정상 어르신의 안부를 직접 여쭙고 상황을 파악해야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파렴치한 페류나로 몰아 공공기관을 통해 저를 압박하려 한 것입니다.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죄책감과 압박감에 못 이겨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만들려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 아들이 그렇게 상담을 신청했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빼놓고 이야기한 모양이네요. 네. 어떤 사실을 말입니까? 사회복지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메일 주소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그 아이가 말하지 않은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들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왜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진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에 복지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집으로 가 변호사와 재무설계사에게 받아두었던 서류들을 모두 스캔했습니다. 저를 상대로 한 아들 내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자산증명서,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이 입금되는 내역, 그리고 손주 이름으로 가입된 신탁 통장 증서와 그 세부 조항까지 모든 파일을 첨부해 그동안의 일을 여서타원 측에 따라 건조한 문체로 정리한 이메일 한 통을 주민센터로 발송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사회복지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무척이나 당황하고 죄송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서류는 모두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쪽 말만 듣고 어르신을 오해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께서 일방적으로 가족의 연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도를 넘는 요구로부터 어르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을 알아주셨으니 되었습니다. 아드님께는 저희가 상담 종결을 통보하고 오히려 아동이 있는 가정의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저희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녀석들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제 결심이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국가기관을 통해 공증받는 것으로 끝이 난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를 쓰든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새로운 요새는 이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으니까요. 주민센터 소동이 있고 난 뒤 한동안 제 휴대폰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와도 같았지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삶에 온전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오전에는 문화센터에 나가 서예와 민화를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을 사와 저녁을 차려 먹고 밤에는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를 보다가 사르르 잠이 들었지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과 공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약간의 통쾌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씁쓸함이 뒤섞인 그런 목소리였지요. 언니,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럼 여긴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내가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승민이네 동네 근처를 지나가게 됐거든. 그런데 동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를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맞구나. 응, 걔네 살던 빌라. 문 앞에 웬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부 빨간 딱지야. 법원에서 나온 압류물표,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온갖 가전제품에 다 붙어 있더라.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안쓰러움과 그보다 더 큰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으니까요. 씀씀이를 줄이고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제게서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결국 올 것이 온 셈이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지? 아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이야.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니 내가 거둘 이유도 없어. 그러니 너도 더는 신경 쓰지 마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제가 배우고 있는 민화의 모란꽃에 붉은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역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받은 끝에 얻게 된 단단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동생에게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약과와 한과 상자, 그리고 그 밑에 웬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아들 승민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마 동생에게 울고불고 매달려 제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겠지요. 저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뜯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릴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녀석들의 마지막 발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구구절절하고 처절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한탄과 저를 향한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한 반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 돈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월세도 몇 달이나 밀려 집주인이 당장 방을 빼라고 합니다. 당장 지웅이를 데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미정이는 매일 밤 울기만 하고 저는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저희가 염치 없는 것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우리 지웅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할머니만 찾으며 매일 우는 아이를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 보증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편지 곳곳이 눈물 자국인지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녀석들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손주 지웅이의 이름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습니다. 녀석들이 저를 압박하기 위해 아이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미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어린 손주가 길바닥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녀석들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빚을 갚는 데 쓰일지 아니면 며느리의 사치품을 사는데 쓰일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네, 땡땡 초등학교 행정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순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학교 2학년 3반에 다니는 김지웅 학생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요. 저는 손주가 다니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웅이의 1년치 급식비와 방과 후 활동비 전액, 그리고 현장학습비까지 포함된 모든 비용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제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이내 감사하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계좌로 1년치 학비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 승민이의 번호로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차단했던 번호를 잠시 풀고 보낸 제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아까 찍어둔 기부 영수증 사진 한 장만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도움이다. 나는 너희에게는 단 1원도 줄 수 없다. 하지만 내 손주가 밥을 굶고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볼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이고 어머니다. 너희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지는 온전히 너희 두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곧바로 다시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관여할 일도 그들 때문에 고통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녀석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릿하지만 상쾌한 공기가 제 폐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인과응보, 그 당연한 순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낸 뒤 제 삶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저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의 서예 교실에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을 몇 명 사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처럼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박 선생과는 유독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무역회사를 다니다 정년퇴직했다는 그는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달리 속이 깊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여사님, 오늘 점심은 내가 쏘지요. 이 근처에 아주 기가 막힌 물곰탕 집이 있는데 한번 갑시다. 서예 교실이 끝나는 날이면 박 선생은 의뢰 저와 다른 친구들을 이끌고 동네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속초에 숨겨진 맛집들을 꿰고 있는 미식가이기도 했지요. 저희는 함께 뜨끈한 탕을 나눠 먹고
쌉쌀한 막걸리를 한 잔씩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때로는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과는 단둘이 차를 마시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아 있는데 그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서울에 있는 자제분하고는 연락 안 하시오?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제가 속초에 오게 된 이유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선생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힘들었겠구려. 아주 잘했소.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인생까지 갉아먹을 권리는 없는 법이지. 아주 잘 결정한 거요.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결정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성적인 감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전우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아끼고 희생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화사한 색깔의 원피스를 사입기도 하고 친구들과 갯돈을 모아 1박 2일로 경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토암산에 올라 불국사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팍팍한 살림에 물감 쌀 돈도 없어 포기해야 했던 꿈. 저는 동네의 작은 화실에 등록해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섞어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제게 놀라운 기쁨과 치유를 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제 캔버스는 점점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속초의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붉은 등대. 그 풍경은 바로 제 새로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저는 박 선생과 함께 화실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막 완성한 제 그림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희미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미정인데요. 며느리였습니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모양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아주 잠시 1초 정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제 감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 통화 종료 버튼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누구요? 웬 전화인데 말이 없소? 걱정스럽게 묻는 박 선생을 향해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팸 전화네요.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하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 말이에요. 제가 빨간색을 좀 더 강렬하게 썼어야 했나 봐요.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제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전화는 제 새로운 인생에 날아든 마지막 파리 한 마리와도 같았습니다. 가볍게 손을 휘저어 쫓아내면 그만인 아주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 저는 비로소 제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이제 막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절처럼 흐르고 저는 속초에서의 삶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란스러움은 아득한 예질처럼 느껴졌고 아들 내외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발에 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요새는 이제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웬 법원 등기인가 싶어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어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의 소장이었습니다. 아들 김승민과 며느리 이미정이 저를 상대로 과거에 자신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매달 일정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이제 분노나 연민이 아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은 아마도 제가 법이나 소송 같은 것에 무지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 어떻게든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소장을 들고 곧바로 제 법률 자문을 맡아주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최영순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겼네요. 저는 웃음기를 머금은 채 소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 역시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분들 정말 끝까지 가시는군요. 어르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건 소송이라고 할 가치도 없는 그냥 종이 낭비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 즉 며느리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수많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제가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준 내역과 손주를 위해 마련해둔 신탁 증서까지,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거짓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반박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법정에 나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판사님도 서류를 보자마자 기가 차서 소송 기각은 물론이고 소송 비용까지 전부 저쪽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 어르신은 마음 편히 하시던 일 계속하고 계십시오. 변호사의 든든한 말을 들으니 마음이 완전히 놓였습니다. 저는 소장을 서류 봉투에 다시 넣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녀석들의 마지막 무기는 그렇게 발사되기도 전에 제 앞에서 불발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녀석들은 이제 제 인생의 희극에 등장하는 어릿광대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더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화실에서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에 걸쳐 작업해온 저의 첫 유화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에는 제가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바라보던 속초의 눈부신 바다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른빛과 한낮의 에메랄드빛, 그리고 저녁 노을의 붉은빛이 한데 어우러져 파도치는 살아 숨쉬는 듯한 바다였습니다. 저는 완성된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다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질곡 많았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은
제 자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의 도움을 받아 그 그림을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었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제 집의 중심에는 과거의 희생과 의무가 아닌 저의 현재와 빛나는 미래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과 함께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은 더없이 상쾌했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저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그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남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좋은 동반자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가치조차 없는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놓아주고 지워버림으로써 비로소 저 자신을 구원한 것이지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저 장엄한 노을처럼 이제 막 가장 뜨겁고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최영순으로서 말입니다.